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숫자를 선천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숫자를 싫어하거나 학습 활동 비슷한 것만 시작하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부모가 할당량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수를 관념을 심어가는 과정은 구단이 이제 하나의 또 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목구구라는 게 있습니다. 고지능 아동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양육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지영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수를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선천적인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쟁적으로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건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수학을 싫어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7세고시 조기교육, 그리고 조기교육을 또 이렇게 경쟁적으로 몰아가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도 있지만 수학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들을 좀 경쟁을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주 어린 나이에도 수학에 대해서 이제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교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정도까지는 이렇게 성적을 노골적으로 오픈하지 않는 게 일반화돼 있고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는 학교가 아닌 학원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 문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다 보니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는 거고요. 부모는 부모대로 초조해지는 거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의 갈등의 상당 부분이 학원 숙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애가 이제 숙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해오면 학원에서 엄마한테 노티스를 주고 그것을 이제 받는 거 자체를 엄마가 부끄럽게 생각한달까? 그래서 아이를 압박하고, 그럼 아이는 이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도 하고, 그게 뭐 그냥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자존감을 깎아먹거나 아니면 이제 수에 대한 자신감을 훼손시키게 되면 상당한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수학 학습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조사 작업, 연구를 했달까? 그랬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선생님이 구몬 선생님이에요. 그분의 자료를 봤더니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분의 학습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학년들, 수를 배우기 시작하는 애들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단계를 세밀하게 정돈해서 애들이 차곡차곡 올라가기만 하면 그 문턱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력해서 개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몬 학습법이라는 게 아이들이 숫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항이니까 1, 2, 3, 4, 5, 6, 7, 8, 9까지의 순서가 딱 확립이 돼야지 어느 수가 큰 거고 작은 거고 이게 구분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한 자리 카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자리로 넘어가는 거. 사실은 이제 한 자리에서 두 자리 넘어가는 개념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응용해가지고 세 자리, 네 자리 큰 수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애들이요 그쪽 방향으로 막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재밌어하고 또 너 이거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크기 비교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첫 단추가 되는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게 자릿수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그걸 응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큰 수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런 걸 이제 깨치는 과정이 진짜 아주 어린 아이들,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기 전에 아이들이 수를 관념을 심어가는 과정은 그게 문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단이 이제 하나의 또 벽이 될 수 있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구구단이 필요한 단계는 나누기입니다. 곱셈이라는 것은 같은 수를 계속 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더해 나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답을 구해내고야 말겠어 하는 뭔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더하면 답을 얻게 되는데, 나누기는 이제 과정이 복잡하고 그걸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구단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편한 거죠. 근데 구구단도 이제 구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눠놨어요. 말하자면 2단, 3단을 쉽다는 거죠. 그리고 4단이 조금 어렵다가 5단은 갑자기 또 쉬워져. 왜냐면 5단은 0과 5가 교차로 나타나니까. 그 다음이 문제죠. 6단, 7단, 8단. 어쨌든 6단 이후가 되면은 자릿수가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9단은 규칙성이 딱 보이는데 6단은 뭐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안 올라가고 이게 이제 교차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숫자가 커지는 것만큼 부담을 느끼겠죠.
주목구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첫 파트는 2단, 3단, 4단과 같은 작은 수를 익히는 과정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거는 2단이 제일 쉬우니까 둘넷 여섯 여덟 열 그러면 쉽게 익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단은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두 배 해 뭐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은 2단이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부담시. 그래서 2, 3, 4, 5단까지는 쉽게 익힌다.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됐달까 아니면 익숙해진 단계를 이제 만들어 놓고 천천히 가는 거죠. 6단을 해볼까 하는 적에 주목구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주목구구를 사용하려면 이제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것부터 익혀야 돼요. 자, 우리는 숫자 셀 때 엄지손가락부터 접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주먹이 5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을 세울 적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 다음에 6 그러면 4하고 6하고 똑같잖아요. 자, 6을 셀 적에는 엄지를 펴야 됩니다. 엄지를 펴면 6, 7, 8, 9가 좀 이게 손가락 피기 어렵죠.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우리 한자로 된 9구자하고 좀 유사한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9를 세려면 이런 형태로 이제 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죠. 자, 엄지가 펴져 있으면 이건 5보다 큰 수죠. 엄지가 접혀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5보다 작은 수죠. 주먹은 5가 되고요. 다시 폈을 때 이게 이제 10이 된과 동시에 혹은 아무것도 없는 처음 시작한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6단을 우리가 공부한다면 6, 2는 12, 6, 3, 18, 6, 4, 14까지 사실은 2단, 3단, 4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되니까. 뭐 수학자들은 이걸 교환법칙이라고 그래요. 뭐 2 곱하기 6이나 6 곱하기 2나 똑같아. 6, 2는 12 할 적엔 사실은 2단을 이미 익숙하게 익힌 상태에서는 2, 6, 12를 생각해가지고 쉽게 답을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6이 36부터 공부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66이 36, 물론 외우면 편한데 외워지기까지는 6을 6번이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로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 턱을 넘어가게 하는 수단이 주먹구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으로 세기를 하게 되면 요게 6이죠. 요것도 6이죠. 그러니까 6, 6이 36을 우리가 계산할 적에 이 펴진 손가락을 1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펴진 손가락이 2개가 있으니까 20이 되잖아요. 20이 되고 접은 손가락 4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4, 4, 16이 됩니다. 그러니까 20 더하기 16을 하면 36이 나오잖아요. 아이들한테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4단까지는 이미 다 익숙하게 익혔다는 전제 하에 펴진 손가락은 10이야. 그래서 20이 되는 거야. 근데 접힌 손가락끼리 곱해. 4, 4, 16이야. 20과 16을 더하면 36이 되잖아. 그래서 6단을 주먹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한 겁니다.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6, 7, 42. 그럼 펴진 손가락이 3개죠. 30이고 접은 손가락은 4와 3입니다. 4단은 이미 익혔으니까 4, 3, 12죠. 30 더하기 11은 4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6, 8, 48입니다. 왜 펴진 손가락이 4개죠. 40과 접은 손가락은 이쪽에 4개, 이쪽에 2개니까 4, 2, 8이 됩니다. 48이 되잖아요. 6, 9, 54죠. 펴진 손가락은 5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4개니까 코페도 또 4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6, 9, 54가 돼요. 그렇게 6단을 익히고 7단도 똑같아요. 7단도 7, 6, 42. 그러면 세 손가락 펴져 있고 30과 4, 3, 12. 7, 7이 49. 4개의 손가락이 펴져 있으니까 40이죠. 3, 3은 9. 또 마찬가지로 7, 8이 56. 펴진 손가락 5개죠. 그리고 접은 손가락이 3개, 2개니까 6이죠. 56이 돼요. 그런 식으로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먼저 이제 5단까지의 구구단을 친숙하게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됐을 때 주먹구구를 알려주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손가락으로 쉽게 기억을 되살릴 수 있네. 그런 걸 이제 아마 조상들이 아이들한테 수의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먹구구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 버리고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엉터리 계산을 하나보다라고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훌륭한 수학 학습법 하나가 잊혀져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 숫자가 널려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숫자에 제일 먼저 익숙할 수밖에 없죠. 숫자는 9개, 10개의 기호를 익힘으로써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실체하고 기호하고를 매칭시켜주는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무수히 많은 숫자의 그 상징성들을 익혀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도와줄 수도 있죠. 제일 신기한 카운트죠.
전에 내려오는 얘기 중에는 뭐 쌀알을 세봐라 뭐 그런 과제를 줬더니 똑똑한 아이가 한 공기에 들어있는 쌀알을 세기 위해서 한 수저를 퍼서 그 수저 안에 있는 쌀알을 세고 수저로 공기에 들어있는 쌀을 다 퍼내는데 몇 번의 숟갈질이 필요한지를 세고 한 부대에 들어있는 쌀을 퍼내는데 몇 공기의 쌀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카운트를 한 다음에 곱해서 답을 내었다. 미련한 아이라면 정말 쌀알을 세고 있겠죠. 밤새도록 세도 얼마나 많은 숫자를 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쌀알을 센다는 것이 정말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센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쌀의 양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말하자면 이 쌀을 가지고 우리 식구가 먹게 된다면 며칠을 먹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서 과제가 주어졌겠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숫자를 세는 방법을 지혜롭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다 아파트에는 건물마다 동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차도 번호가 붙여져 있고 대중교통 수단도 숫자가 붙어 있고 뭐 온갖 것에 숫자가 있으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숫자를 접할 수밖에 없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아이가 그런 숫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끊임없이 숫자 놀이를 하는 것들을 적절한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의 수의 감각을 익혀주고 수를 익히게 할 수 있다. 단지 저는 문제집을 학습지 같은 걸 갖다 놓고 몇 개를 풀어라, 몇 페이지를 해라 이렇게 뭐 작업을 할당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학습법은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뭔가 말로 주고받고 하는 또 아이한테 처음에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 아이가 수를 잘 다루고 뭐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고 수를 세워나가고 그 간단한 더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격려 칭찬하면서 수에 대한 자신감과 재미를 느끼게 하는 단계를 잘 조절을 해주면 웬만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단계에 필요한 수학은 고학년이 되기 전에 쉽게 익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서는 5분 미니 퀴즈 대회라는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 시간입니다. 학습 시간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매일매일 5분 정도씩만 부모가 수학적인 걸 좀 자극을 하고 흥미를 유도하고 격려와 칭찬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5분 미니 퀴즈 대회라는 노하우랄지 이걸 이렇게 얘기했을 때 5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이 있어요. 아니 5분을 공부해가지고 뭐래요? 요새 뭐 미취학 아이들도 사고력 수학이라는 계열의 수학 학원을 보내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한 2, 3학년 이하의 아이들한테 과연 1시간 반 동안 수학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아이템 요 정도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풀어봐 하면서 난해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제들을 제공하고 그걸 푸는 것을 유도한달까? 사실은 유도라기보다는 압박하고 있겠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아니 근데 뭐 우리 애는 그런 데 보내지 말고 5분만 가르치라고 해서 말이 돼요?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학을 5분만 공부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부모가 혹은 어른이 아이를 앉혀놓고 수학 학습을 자극하는 유도하는 압박하는 그런 시간은 5분이 넘어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5분 정도 넘어가면 그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아이는 빨리 끝내고 싶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고프다고 한다든지 뭐 목마르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들썩들썩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니고 5분 동안 5개 정도의 문제를 준비하세요. 그 5개의 문제 중에서도 한 4개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준비하세요. 쉽게 잘 풀어내. 칭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쓰다듬는 거나 뭐 보상을 한달까. 그래서 이제 5분 미니 퀴즈 대회는 마치 라디오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퀴즈처럼 터무니없이 쉬운 야 바보라도 알겠네 뭐 그런 식의 문제여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문제를 줘가지고 아이가 칭찬 받으면서 업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만 도전 과제를 주면 아이의 심리로 봐서는 네 문제는 풀었는데 마지막 문제도 풀고 싶어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 문제를 집중해서 풀 수 있도록 요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난이도는 사실은 5, 60%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가지 혹은 2가지 정도 트릭을 풀어야지 풀만한 그런 문제 아니면 아직은 이건 안 해봤잖아 한 자리에서 뭐 2자리 넘어간다든지 2자리에서 3자리 넘어간다든지 더하기를 쭉 하다가 빼기로 넘어간다든지 곱하기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도전 과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력이랄까, 경험이랄까, 집중력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면 그때마다 수학적인 개념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상당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좀 난이도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아이가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풀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숙제야.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면 엄마가 답을 알려줄게. 아니면 설명을 해줄게. 이제 그렇게 남겨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는 진짜 계속 풀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한다든지 길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상담할 때마다 대부분 이 얘기를 해주는데 다시 이제 상담을 왔을 때 하는 얘기가 그것도 잘 안 돼요. 제가 문제수를 줄였어요. 3문제로. 그런데 5분 내에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게 10분, 15분, 20분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울고불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한 문제를 남겨줘야 됩니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3문제, 4문제, 5문제 이렇게 부모 욕심에는 어려운 문제를 10문제, 20문제 인내심을 가지고 다 풀었으면 좋겠죠. 근데 아이의 심리는 내가 10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한 문제 풀고 나도 9문제가 남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문제가 쉽게 풀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얘 수준에서 쉬운 문제를 주고 마지막 5번째 문제만 도전 과제를 주고 한 문제를 딱 남겨놨을 때 아이가 그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고 그 열망이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아이의 수학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3문제, 4문제, 5문제, 10문제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습관이 붙어서 자기가 뭐 10문제고 20문제고 도전하는 아이가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아이의 그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지 괴로움을 참고 답답함과 해결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스러운 상황을 강제함으로써 아이의 수학적인 차원을 올려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정시켜서 5분 내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넘어서 아이가 더 하고 싶다고 했을 적에는 마음껏 해라. 그래서 문제집을 준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뽑을 수 있는 소스를 오히려 오픈해 시켜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을 싫어하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내가 수학을 못한다, 수학은 너무 어렵다, 선입관이 이미 생긴 경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사실은 숫자를 아주 자연스럽게 선천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매력이 있단 말이죠. 단순한 규칙으로 돼 있고 그 규칙을 확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수도 다룰 수 있는, 단순하지만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숫자를 알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예측할 수도 있고 유추할 수도 있고 짐작할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반응이다. 그런데 이제 숫자를 싫어하거나 수학이라는 거 학습 활동 비슷한 것만 시작하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교당하는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평가당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몬 선생의 학습법이 우리나라로 넘어들어와서 학습지 수학으로 변질이 돼 있거든요. 끝없는 숙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통 뭐 하루에 한 서너 페이지, 그럼 문항수가 되게 많아요. 하루에 한 3, 40 문항. 물론 이게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아주 참을성 있게 꼬박꼬박 해야 되는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5분 미니 퀴즈대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으른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의 개입은 최소화시키고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이만큼씩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들어주고 싶다.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나 수학 실력이 좋아졌어요. 뭐 그런 아이들은 아마 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수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원래 이제 본질적인 수학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사실은 해결을 해야죠. 숫자라는 것이 결국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하고 몇 가지 이제 학교 수학에서 우리가 추구하게 될 어떤
어떤 수학적 개념을 이야기처럼 풀어준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만 수학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수학이네 그런 걸 느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한두 번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개월 경우에 따라 1, 2년 지나는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과제는 아주 적게 주고 과제를 하고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적을 하거나 질책하지 않으면서 과제를 같이 아주 짧은 시간에 해결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이봐 이렇게 쉽잖아 너 혼자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학이 갖고 있는 흥미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눈뜨게 하게 되면 애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똘똘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계산기를 주세요. 무료로 된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쏟아져 나는 상태에서 연산을 굳이 사람이 기능적으로 익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들은 개념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애들이 그냥 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연산을 자꾸 회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계산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왜 자꾸 계산기를 이용해서 답을 가지고 옮겨 적는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치팅을 하는 거죠. 그거는 부모가 할당량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만큼 풀어야 돼. 이거 풀지 않으면 네가 하고 싶은 놀이를 못해.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논다든지 그런 걸 못해. 이만큼 해결해.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그 할당량을 채우려는 동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할당량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을 잘하고 싶어요 하는 순수한 욕구를 가졌을 때 계산기를 주게 되면 자기가 계산을 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더라. 대부분. 뭐 애들이 뭐 공부하는 걸 좋아할 리가 있어요? 선입관념을 가지면 아이한테 이제 연습 할당량을 주고 그것을 참아가면서 하는 것들을 강제하는 그런 모두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숫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숫자를 잘 다루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계산기를 주고 너 스스로 자기의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게 되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실제로 자기의 연산 능력 혹은 암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암산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암산 그리고 계산기를 통한 자기 점검 그리고 자기의 오류를 즉시 찾아내고 교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